비용 얘기하는 거는 딥시크 V3인데 그거랑 같이 나오는 게 이제 딥시크 R1 얘기거든요. 근데 딥시크 V3 같은 경우는 이게 나온 지가 좀 됐거든요. 이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비용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오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질 일인가?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과장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도 까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O1도 아니고 딥식 R1도 아니고 제미나이 띵킹 모델이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엔드플랜의 마초 은기입니다. 지금 설날이라서 좀 쉬려고 했는데 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딥시크가 너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어요. 그쵸, 이렇게까지 화두에 오를 줄은 몰랐는데 저희가 2주 전에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2주 3주 그 전에 다뤘죠. 네, 그때는 이제 딥시크 V3였고 그거를 테스트하다가 이제 뭐 추론 모델이 있어서 한번 써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게 이제 R1 모델일 줄은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몰랐고 저희가 그때 테스트했을 때는 O1이 조금 더 좋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넣어서 테스트를 했으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측면에서 API 가격이 10분의 1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뭐 써볼만 하다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R1이 나오면서 지금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졌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챗GPT랑 딥시크를 비교한 영상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그 비교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은기님께서 딥시크에서 공개한 테크니컬 리포트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나요? 일단 간단하게 딥시크 R1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딥시크 R1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라고 하면은 마초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픈AI의 O1 모델이 있잖아요. 이제 리즈닝 모델, 뭐 추론 모델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 그러니까 인퍼런스 타임을 오래 가져가면서 이제 답변의 퀄리티를 올려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이 된 모델인데 그거를 이제 오픈소스로 구현한 것 중에 이제 O1이랑 비빌만한 유일한 모델이 일단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오픈소스로 풀어버린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성능을 따라왔는지 까서 확인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대단하지 않았었다라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뭐 요리 레시피를 엄청 정교하게 잘 짜맞춘 게 아니라 약간 무식한 방법으로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걸로 했더니 되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O1의 성능만큼 따라온 이런 추론 모델이 딥시크 R1 말고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키미 1.5라는 것도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다루지는 않을 텐데 키미 1.5랑 뭐 딥시크 R1 이 두 개가 GPT-5원의 비슷한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 모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추론 쪽에서도 오픈소스들이 점점 풀리기 시작하네요. 그쵸. 이게 어떻게 학습했는지 5원이 공개를 하지 않았다 보니까 지금까지 GPT-4나 이런 것들은 대충 따라 해볼 수 있었는데 5원은 도저히 감이 안 잡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딥식에서 테크니컬 리포트를 통해서 어떻게 학습했는지 공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5원과 비슷한 성능을 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를 약간 개인이나 아니면 소규모 그런 회사에서 테스트하기는 자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돈 많은 회사에서 테스트를 해주고 야 이거 되는 길이야 따라만 와 약간 이런 식으로 길을 좀 제시해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딥식 R1 페이퍼 이후로 약간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려고 시도하는 소규모 회사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레시피가 공개가 된 거니까 그렇죠.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근데 제가 조금 첨언하고 싶은 게 있는데 GPT의 O1 있잖아요. 네. O1에서 원래 처음에 공개됐을 때는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원래 O1한테 이렇게 물어보았으면은 생각 중이라는 게 뜨는데 원래는 이게 클릭하면은 어떤 생각인지 어떤 체인 오브 서트를 구성하는지 하나하나씩 공개가 됐었거든요. 맞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보였었죠.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공개해주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물어보면은 이렇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절차를 보여주지 않게 바꿨더라고요.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오픈소스 진영 또는 다른 업체들이 이거를 보고 베낄까봐 숨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어느 정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으니까. 그쵸. 딥식 V3가 나왔을 때도 뭐 GPT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찍었던 영상이 딥시크가 주목을 받으면서 같이 덩달아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맞아요. 조회수가 갑자기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 댓글 중에 보니까 어차피 서로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딥시크가 학습을 할 때 오픈 AI의 GPT-4를 사용한 거는 어느 정도 확실시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합성 데이터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합성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들이 많긴 했고 또 그게 잘 된다는 걸 증명한 연구들도 많다 보니까 학습 데이터를 안 쓸 이유가 없기는 하죠. 사실 이 딥시크 R1도 합성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R1 자체도 그걸 반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잡설이 길었는데 이제 R1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R1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딥시크 R1 제로랑 딥시크 R1이라는 게 이제 같이 나왔는데요. 딥시크 R1 제로가 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그러니까 SFT 과정 없이 그러니까 이제 큰 규모의 강화학습만 진행한 게 R1 제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언어 모델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을 갖게끔 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강화학습인데 그 구간을 휴먼 피드백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를 사용을 했었죠. 근데 이 R1 제로 같은 경우는 상식을 주는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구간을 빼고 그냥 아예 생짜부터 바로 그냥 강화학습을 투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주지도 않고 그냥 강화학습부터 시작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했을 때도 결과가 잘 나오기는 했습니다. 좋은 성과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보라 색깔 점이 O1 모델의 이제 콘스 점수고 이제 초록 색깔 점선이 O1 모델의 패스 점수입니다. 컴스와 패스가 뭔가요? 네. 그거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언어 모델의 이제 답변 정확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배치마크 점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를 줬을 때 답변 하나만 갖고 이게 정확하게 답변했는지 답변하지 않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뭐 패스 점수는 5원보다는 살짝 못 미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일 답변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5원에 비해서. 이제 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센서스라는 뜻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컨센서스 64 같은 경우는 답변을 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64개를 생성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다수결을 하는 겁니다. 어떤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를 갖고 그걸 최종 답변으로 채택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를 주고 답변을 64개를 만들어서 그중에서 가장 많은 답변을 한 것의 정확도가 이제 대충 한 83%가 나왔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R1 같은 경우는 16개만 답변을 생성을 하고 그 16개를 기준으로 다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원보다 이제 성능이 조금 뛰어난 거죠. 86%로. 효율성이 엄청 좋네. 근데 이게 효율성이 좋다라기보다 이제 단일 답변만으로 테스트했을 때 5원보다 성능이 좋지 않지만 여러 개를 갖고 다수결을 했을 때 성능이 좋다라는 거는 애가 좀 오락가락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직접 R1을 사용을 할 때 답변을 16개를 물어보고 그 중에서 다수결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이제 단일 답변 정확도가 사실 중요한 거긴 한데 이 컨센서스 지표를 봤을 때 모델 자체가 그렇게 멍청하진 않은데 단일 답변에 비해서 이제 조금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R1 제로 말고 이제 R1을 이제 따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R1 제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없이 그냥 강화학습만으로 했는데 이 결과 보면 결과 자체는 괜찮지만 이런 어느 정도 불확실성 그다음에 안정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R1 제로는 그냥 두고 이제 앞부분에 이 논문에서는 이제 콜드 스타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콜드 스타트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상식을 부여를 한 다음에 이제 강학습을 시작한 것. 그것이 이제 R1 모델이 됩니다. 네. 어느 정도 기본기는 알려주고 시작을 시켰다. 네, 어느 정도 기본기를 알려주고 시작을 했다 보니까 전체적인 성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답변 퀄리티, 그러니까 안정적인 답변도 이제 잘 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딥시크 R1 제로랑 R1 모델이 이렇게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 전체 파라미터를 보면 이제 671빌리언입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이제 믹스처 오브 엑스포트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한번 추론할 때 활성화되는 파라미터는 이제 37빌리언밖에 안 되긴 합니다. 일단 이게 작은 크기는 아니긴 하죠. 근데 이제 토탈 파라미터에 비해서는 작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은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활성화되는 게 37빌리언 뿐이지 결국 이 670빌리언을 다 올려놓기는 해야 되거든요. 하드웨어에. 개인 딴에서 사용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이 R1 모델 자체를.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이런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신 분이 있던데 맥미니랑 맥북 프로를 그러니까 총 8대의 컴퓨터를 사용해서 딥시크를 이렇게 서비스로 만들어버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와. GPU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어쨌든 딥시크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재미있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게 저렇게 연결되는 게 좀 신기하네요. 저게 되는구나. 맥을 묶어가지고 서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던데요. 저게 지원이 되나 보네요, 이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저희는 저분처럼 맥미니가 저렇게 많지가 않죠. 그쵸.
그래서 저희는 R1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디스틸한 모델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QN2.5 모델이 오픈소스 언어 모델 중에 지금까지 성능이 가장 좋았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QN2.5 기반으로 디스틸을 좀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마, 메타에서 나온 언어 모델이죠. 라마를 이용해서 디스틸한 모델 이렇게 2개 해서 총 6개가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한 디스틸레이션 기술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언어 모델을 학습할 데이터를 R1을 통해서 생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R1을 통해서 이제 생성된 데이터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QN2.5 14빌리언 모델을 똑같은 인풋을 주고 R1을 통해서 나온 아웃풋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학습을 시킨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R1을 최대한 따라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디스틸레이션이 이제 피셔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해갖고 파라미터의 개수를 줄이거나 하는 식으로 사용을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같은 모델을 예를 들어서 뭐 라마 3.3 70B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거의 파라미터를 줄이기 위해서 뭐 라마 3.3.1 버전에 조금 작은 걸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이제 피처 디스틸레이션을 하는 거를 디스틸레이션이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냥 R1과 사실 QN2.5 라마 3.3은 다른 모델이잖아요. 이렇게 다른 모델을 이제 인풋과 아웃풋으로 이렇게 교사 모델과 학생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킨다라는 걸 이제 디스틸레이션으로 보는 그런 관점까지 확장된 것 같아서 좀 디스틸레이션의 범위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자체의 성능을 보면은 QN2.5 32B랑 이제 라마 3.3 70B 모델이 5원 미니보다 벤치마크가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디스틸레이션 모델 중에 QN의 이제 32B 모델이 여기 보시는 성능이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5원 미니랑 벤치마크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꿀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 코딩 테스트, 그러니까 코딩 레이팅 빼고는 다 높은 점수를 가졌거든요. 뭐 라마 70B를 이용한 디스틸레이션 모델도 5원 미니보다는 좋은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이제 QN32B 디스틸레이션 된 모델을 양자화를 해서 사용을 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원 미니를 디스틸레이션 모델이 뛰어넘었다. 되게 이것도 오픈AI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겠네요. 그렇죠. 사실 32B까지 가지 않더라도 14B만 보면은 코딩 부분 빼고는 5원 미니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부분 빼고는 다 이기는 거 보면은, 어쨌든 이 정도면은 14빌리언이면은 뭐 양자화를 하지 않더라도 뭐 일반 유저의 그래픽 카드에서도 돌아갈 만한 수준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3090이나 4090 정도의 수준이 되긴 해야겠지만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소스 진영이 그 정도까지 왔구나 이제. 그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초님의 컴퓨터에서 5원 미니급의 LLM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제한으로. 전기비만 조금 내고. 진짜 딥시크가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될 만하네요. 그렇다면 이번에 좀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볼까요? 네. 딥시크에 대한 업계 반응입니다. 진짜 이 업계에 계신 분들, 빅테크 업계, AI 업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를 정리해봤는데요. 궁금한데요? 업계 반응을 보기 전에 일반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지금 미국 앱스토어에서 그 무료 앱 차트에서 딥시크가 챗GPT를 꺾고 1등으로 올랐었다고 합니다. 딥시크 앱이 나왔었군요. 네, 딥시크 앱이 나왔고 지금 여기서 자료 수집을 하고 그리고 타이핑하는 그 타이밍이나 이런 것까지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게임에서 어떻게 데이터 분석하나 하는 것처럼. 그런 거를 다 수집을 하는군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위로 올라섰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런 프라이버시에 민감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딥시크의 관심도가 얼마나 높냐면 27일 이후죠. 27일 날 R1이 이슈가 되고 나서 챗GPT의 검색량을 넘어섰습니다. 와, 우상향을 해버리네요, 그냥. 네, 뭐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은 또 GPT가 근소하게 앞서 있네요. 딥시크가 지금 근소하게 올라갔다가 챗GPT가 다시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죠. 막상막하네요. 네, 진짜 원래는 뭐 클로드보다 없었죠 거의. 근데 이제 25일 이후로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라가 버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LLM들은 그 GPT보다 관심을 받아본 적이 크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네요. 저기 중간에 클로드 살짝 튀어나왔던 거 빼고는. 네, 딥시크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또 어디에 반영이 되었을까요? 어디에 반영됐나요? 주가입니다. 이게 어디 주가죠? 엔비디아 주가가 그때 관심을 받았던 27일 날 17% 정도 폭락했던 날이 있었거든요. 하루에 17%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사실 AI의 등장 이후로 엄청난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시총 1위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뭐 그래픽 카드 만드는 기업이니까 그래픽 카드랑 관련이 있겠죠. 뭐 딥시크가 GPU랑도 관련이 있나요? 네, 지금 뭐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는 주제긴 하지만 딥시크 학습할 때 비용이 엄청 줄었다. 뭐 GPU 아워를 엄청 적게 사용하고도 5원만큼의 성능을 냈다라는 게 좀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들 생각에서는 아마 그래픽 카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나? AI를 학습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의 그 그래픽 카드 판매율이 좀 더 저조해지나? 약간 이런 분위기, 이런 심리가 좀 선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 관련이 있었군요. 네. 근데 사실 비용 관련돼서 언급된 부분은 이제 딥시크 R1, 그러니까 이번에 화제가 되는 딥시크 R1이 아니라 딥시크 V3에 관해서 이 GPU 아워가 공개된 거였거든요. 학습하는 데 드는 비용.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떴는지 사실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얘기하는 거는 딥시크 V3인데 그거랑 같이 나오는 게 이제 딥시크 R1 얘기거든요. 근데 딥시크 V3 같은 경우는 이게 나온 지가 좀 됐거든요. 이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비용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오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 이제 GPU 아워, 그러니까 이제 H800이라는 게 중국에서 이제 수출 규제 때문에 H100을 수입을 못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수출용으로 만들어진 칩으로 알고 있고 그거를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약간 조금 떨어진 컷칩 느낌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GPU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GPU 1시간 대여했을 때 약간 $2 정도 든다고 가정을 하고 이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학습을 했을 때 총 500만 불, 한국 돈으로 한 50억 정도겠죠? 그 정도의 비용만으로도 딥식 V3를 학습을 했다. 그리고 이 딥식 V3가 그때 저희가 비교했을 때 4.5랑 비슷한 성능이었죠, 아마. 네. 네, 그래서 4.5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4.5만큼의 성능을 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지금 뭐 빅테크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xAI나 아니 뭐 메타, 오픈 AI 이런 데서 그래픽 카드를 엄청 사들이는데 사실 이제 그게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유튜버분들도 지적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전체 연구 비용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다양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얻은 이렇게 실험하면 되겠다라는 결과를 갖고 학습을 했을 때 든 비용이 이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연구할 때 든 비용을 아예 계산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좀 비교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갔고 비용적으로 아직 R1에 대해서는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질 일인가?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 R&D라는 게 결국에 시행착오와 실패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성공한 어떤 파트의 뭐 수율 가지고만 어쨌든 이걸 주장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과장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 아론 비용 얘기인 줄 알았어요, 사실. 저도 뭐 500만 달러 얘기하길래 뭐 아론 학습할 때 뭐 그런 게 있었나 했는데 논문에는 없더라고요. 내기용 얘기가. 아론 성능 좋은 거 인정. 근데 V3 가격 저렴하게 학습된 거 인정. 근데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아론도 싸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건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자료를 준비하기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빅테크들도 보면 비슷했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은 날 엄청난 폭락을 맞았고요. 반등했지만 다시 돌아왔네요. 알파벳도 반등은 못했지만 어쨌든 극복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메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러네. 한번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갔네요. 오히려 더 네. 올라가네. 이게 오픈소스 진영이라서 오른 건지 아니면 또 실적 발표가 있었는지는 좀 알아보지 못했는데 주식 유튜버가 아니라서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R1에 대해서 유명하신 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궁금하잖아요. 아, 그쵸. 지금 메타 얘기를 했으니까 메타 AI의 수장이시자 인공지능 4대 천왕 중에 한 분이신 얀르훈 교수님 뭐라고 하셨을지 보면 이분은 항상 오픈소스를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네네. 메타가 그렇죠. 그러니까 오픈소스의 아름다움을 주장하죠. 그래서 딥시크가 공개됐을 때 오픈 리서치와 그리고 오픈소스가 진보를 빠르게 만든다라고 기분 좋은 트윗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리고 이 폭락 사태에 대해서 인공지능 4대 천왕 중에 또 다른 분 앤드류 응 교수님은 V3 R1이 LLM 생태계를 교란한 것 때문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 뜻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모델 개발하는 거는 어렵지만 이걸 활용해서 앱을 만드는 것은 점점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왜냐면은 점점 비용이 싸지고 있잖아요. 좋은 그쵸. 성능의 LLM들을 사용하는데 거의 뭐 예전에 비하면은 뭐 10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엄청 줄었죠. 예전에 앤드류 교수님이 주장하신 거는 점점 토큰의 비용은 저렴해질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최저 시급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하시잖아요. 그것처럼 LLM은 계속 싸질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이거든요. 앤드류 교수님도. 네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다. 나는 뭐 빅테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관심 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네요.
예, 음, 앤드류 교수님은 뭐 교육자시잖아요. 뭐 코세라를 그렇죠. 운영하시는 또 뭐 대표님이시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인공지능에 관심 많이 가지면은 이득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 다음에 앤드류 교수님이랑 좀 비슷한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잘은 모르겠지만 뭐 기술 스타트업 쪽 팟캐스트를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근데 그냥 뭐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이 글을 얀르쿤 교수님이 리포스트를 하신 글이라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오, 그러니까 원래 GPT를 재포장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을 하찮게 여겨졌다. 근데 딥시크의 출시로 오히려 이런 기업들도 경쟁력이 있음을 우리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GPT가 승리한 이유는 최고의 모델이어서가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 인터페이스 때문이다. 그러니까 AI 스타트업들은 모델의 성능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사용자들이 어떻게 더 친화적으로 사용해서 이 플랫폼에 갇혀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델 근데 자체의 성능보다 AI에 이용한 어떤 서비스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가요? 그쵸. 그거 비슷하죠. 그리고 사실 챗GPT가 AI 바람을 불어온 것도 인간과 대화하는 듯한 그 채팅 인터페이스 덕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어 모델의 성능보다. 네. 왜냐면은 은기님 같은 AI 전공자들은 사실 LLM 뭐 GPT-1이나 2나 뭐 버트나 이런 거 쓰려고 하려고 했으면 쓸 수 있었잖아요. 그쵸, 쓰려고 하면 쓸 수는 있기는 했죠, 뭐. 근데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건 챗GPT의 이런 편안한 인터페이스 덕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쵸. 접근성이 쉽고 사용도 편하니까. 그리고 제가 매번 주장하지만 챗GPT는 플랫폼으로 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챗GPT에서 제공하는 거의 모든 기능들을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딥시크가 아무리 좋아도 그냥 챗GPT 계속 쓸 것 같아요. 뭐 만약에 뭐 비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가 아니면 여기에 데이터가 많이 있기도 하고 여기 있는 기능들 잘 쓰고 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런 AI 프로덕트 쪽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생길 것 같다. 뭐 앤드류 응 교수님이나 뭐 그레그라는 이분 말씀을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쯤에서 그러면은 우리의 샘 알트먼은 뭐라고 생각할까 궁금하시지 않나요? 어, 예전에는 우리가 예전 딥시크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처음 시도하는 건 어렵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약간 딥시크 깐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았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아론은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인상적이다.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도 까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해요. 고도의 돌려각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우리는 더 나은 모델을 제공할 거다. 새로운 경쟁자가 있다는 거는 고무적이다. 근데 우리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이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컴퓨팅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GPU가 덜 중요해지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쵸. 알트먼의 주장은 그렇죠. 음, 그러니까 여기서도 감론을박이 많아요. 뭐 너네가 위기 의식을 느껴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도 있고. 뭐 센 척일 수도 있으니까. 그쵸. 어쨌든 더 많은 컴퓨팅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쪽 주장도 꽤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왜냐면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미친 듯이 폭락한 이유도 이때까지 엔비디아에다가 너무 게임으로 치면은 현질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었어? 강화학습으로 하면 되는 거였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알트먼은 일단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분의 주장을 보면 이분은 그 스케일 AI라는 그 기업의 CEO인데요. 네네. 스케일 AI는 이제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분이 이제 사실 딥시크가 H800으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얘네 H100 5만 개 이상 갖고 있다. 그 규제된 GPU를 갖고 있다. 사실은 어떻게 뭐 어둠의 경로든 뭐든 어쨌든 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분명해. 확실해. 뭐 분명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재미있는 게 또 이걸 까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분이 또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메타에 계신 분인데요. 파이토치 리드예요? 네, 파이토치 리드고 코파운더입니다. 와, 진짜 똑똑하신 분이네. 이분도 오픈소스 주장하시는 분인 거죠. 음, AI는 맛있다. 접근 가능하고 오픈소스일 때. 그쵸. 네, 이 분은 이제 딥시크에 대해 이상한 음모론을 퍼뜨리며 대응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스꽝스럽다. 딥시크는 그러니까 뭐 뛰어난 오픈소스다. 기술 보고서도 많이 공개했다. 그러니까 딥시크를 깠던 사람이 되게 많았나 봐요, 이때. 그쵸. 네, 근데 이런 의견을 또 내셨는데 이게 진짜 깠다고 하는 게 까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날짜 선후 관계 시간은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그렇죠.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근데 또 그게 보면은 이게 지금 그래픽 카드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그럴 만한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강력하게 의심되기도 하죠. 이분은 이제 엔비디아의 시니어 연구자입니다. 근데 그리고 AI 쪽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기도 하죠. 근데 이분은 이제 강화학습이 자원을 적게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강화학습을 모르는 거다. 왜냐면 아까 은기님이 설명해 주셨던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은 인간이 데이터를 만들고 기계가 학습을 하는 건데, 강화학습은 기계가 데이터를 생성하고 또 기계가 학습을 해야 되니까 기계가 더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글을 쓰고 나서 안드레 카파시, 그러니까 오픈AI 코파운더였던 천재적인 분이시죠. 네네. 이분의 글을 리트윗하면서 기계가 기계를 훈련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스케일, 그러니까 크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마라. 절대로 반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스케일을 무시하는 쪽에 베팅하지 마라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드레 카파시가 뭐라고 했냐? 안드레 카파시는 예전에 테슬라의 AI 파트 부문 디렉터였고요. 화려하네요. 네, 오픈 AI 파운딩 팀에 있었습니다. 이분도 예전에 막 유튜브 보면은 되게 뭐 토큰에 대해서 설명 되게 잘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구나. 예. 그리고 이분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고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영어다라고 주장하셨거든요. 이제 자연어로 결국엔 프로그래밍 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네네. 이분의 글이 너무 길어서 제가 요약을 했는데, 딥러닝은 이걸 제대로 쓰려면은 컴퓨팅 파워가 엄청이 필요하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의 의견을 이분이 이제 리트윗하면서 이런 의견을 냈던 거죠. 결국 컴퓨팅은 필요하지만 우리는 좀 더 효율적으로 알고리즘을 짤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이분이 딥시크가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딥시크는 엄청 적은 자원으로도 좋은 성능의 언어 모델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연구랑 엔지니어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랑 알고리즘 최적화에 더 신경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잠재력을 보여줬다라고 평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컴퓨터 자원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딱 그거를 기본으로 가져간 뒤에 뭐 알고리즘이나 최적화를 더 가져가면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이분은 왜냐면 두 번째 글에서 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지능의 상한선은 컴퓨팅 리소스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학습한 만큼 지능이 높아지니까. 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를 좀 더 최적화하는 쪽으로 신경을 쓸 필요는 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딥시크가 이렇게까지 난리가 날 줄 몰랐어요. 그쵸, 저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뭐가 진실일지는, 얘네가 정말 얼마를 들여서 만들었는지, 그리고 정말 H100으로 했을지 아닐지,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안드레 카르파시의 말처럼 결국에 우리가 어떤 다른 가능성을 본 것도 맞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딥시크 저번에 사용했을 때 비용과 성능에 비해서 정말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O1이 더 좋은 것 같아요라고 했고, 전 앞으로도 뭔가 GPT를 꾸준히 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딥시크 앱을 전 아직 다운받지도 않았어요. 저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데이터 수집이나 이런 거의 부분에서 좀 민감하기 때문에 좀 안 쓰는 것도 있고, 굳이 GPT가 있는데 왜 써? 라고 생각을 해서 안 쓰고 있지만, 확실히 주변에 보면은 성능도 좋고 훨씬 저렴한데 왜 안 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까 뭐 그레그라는 분의 말에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전 챗GPT에 있는 많은 기능들, 그러니까 이번에도 추가된 GPT 태스크가 있겠고, 또 조만간 오퍼레이터 기능도 플러스 요금제 사용자들한테도 풀어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저는 그냥 GPT 하나만 구독하면은 모든 AI 서비스를 다 맛볼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원한다면은 다른 서비스들을 추가로 구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본으로 사용하기엔 GPT만큼 범용성이 좋은 서비스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쵸, 진짜 두루두루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GPT가 정말 딥시크에게 추월당할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지켜봐야겠죠.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챗GPT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잠시 광고를 하자면, 제가 챗GPT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담겨있는 전자책을 썼거든요. 저 내용 정말 좋더라고요. 네, 여기 고정 댓글에 가서 보시면 GPT를 정말 잘 활용한다는 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어떤 것을 물어보느냐도 있지만, 오픈AI가 꾸준하게 제공해주는 다양한 피처,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진짜 잘 쓰는 거니까.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요. 챗GPT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상세 페이지 둘러보시고 구매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2025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이니까 뭐 이 한 것만으로도 GPT를 이해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계속 뭔가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뭐 바로바로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25년에 나온 그쵸, 거는. 그쵸. 그리고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비용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시는 게 최저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금이 저점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저점입니다. 라고 할 때 살 걸 하기 전에 미리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10배 오르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그쵸. 이제 어쨌든 구매하실 거면 저렴하게 사시는 게 좋잖아요. 어쨌든 제가 AI 유튜브를 덮지 않고 꾸준히 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지금이 저가입니다, 여러분. 네네. 네, 이렇게 딥시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이거 활용한 새로운 기술들, 뭐 새로운 앱들이 만들어질 발판이 마련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사실 언어 모델이 발전함에 따라서 아까 트위터에서 어떤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중요해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좋은 언어 모델이 나오면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다른 좋은 언어 모델로 바꾸면 되는 거긴 하거든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오원이 지금까지 가장 좋았다면은 뭐 오원을 이용한 어떤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는데 뭐 딥식이 더 좋았다 그러면은 그 언어 모델 부분만 딥식으로 바꾸고 프롬프트를 좀 수정을 해주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수정 보완하면은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바뀔 부분이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잘 만들어진 언어 모델을 활용하는 쪽에서는 호재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앞으로 AI로 만들어지는 서비스들의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뭐 저희가 너무 길어서 다루지 못했지만 딥시크에서 이제 이미지 쪽 모델, 그러니까 야누스를 공개했잖아요. 그렇죠. 멀티모달 언어 모델 야누스를 공개를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나중에 서비스를 만들게 될 때 딥시크를 써야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고려해볼 만한 대상이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안 쓸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대체제가 없다면 써야겠죠. 아무튼 이거의 비용을 줄이는 입장에서는 진짜 정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이거 베이스로 브라우저 유지 같은 걸 또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O1도 아니고 딥식 R1도 아니고 제미나이 띵킹 모델이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날 때 돼서 뭐 다른 글론이 나와버렸네.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 제미나이 띵킹 모델이 공짜거든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테스트를 몇 번 해봤는데 저희 브라우저 유즈 에이전트에서도 제가 제미나이 플래시 띵킹 모델을 사용을 해서 진행한 거를 예제로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도 좀 느꼈거든요. 이거 좀 잘 된다. 다른 언어 모델들보다 괜찮은 것 같다라고 느꼈는데 코딩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거 제미나이 플래시 띵킹 모델 인풋 컨텍스트 길이도 길고 코드 이해도 잘하고 출력도 괜찮다라고 많이 좀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리즈닝 모델 같은 경우는 O1이랑 제미나이 띵킹 모델 그다음에 뭐 딥식 R1 이 중에서 골라서 본인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마초님처럼 GPT 플러스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O1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GPT를 사용을 하진 않지만 로컬 사양이 좋지 않아서 딥식을 안 쓰거나 아니면 딥식보다 구글이 조금 더 편해서 하시는 분들은 제미나이 띵킹 모델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참에 딥식 좋다는데 한번 써볼까 하시는 분들은 뭐 딥식을 사용해 보셔도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여러 개 테스트해 보시고 결국 하나로 정착될 때쯤 또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되게 흥미로운 얘기였네요. 네. 딥식으로 시작해서 제미나이로 끝나는 오늘 방송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렇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체감이니까요. 네, 그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미나이 충분히 저렴한데 딥시크 때문에 난리냐 이런 분들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추천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